결국 호남 투캐주는 거야. 전당대용으로 총알로 지금 반도체 산업을 팔아먹는 거야. 원인 제공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홍명보 된다. 감독 선임처럼. 뭐 하는 거야? 왜 똑같은 기준을 근데 그럼 영남에다가 한다 그랬으면은 이런 말 안 하나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낡은 아파트 위에 중축을 하면 무너지니까.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증축은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수가 그대로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평수 보장하거나 더 늘려줘라. 서로 자리 싸움하고 밖에 싸움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 그 실체를 유시민 작가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너무 자기만 잘났다. 징계 가능성도 없고 정치적 쇼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징계해봐. 징계해봐. 해봐. 내가 해줄게. 해봐. 다 같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수영 변호사님처럼 그렇게는 좀 더 이제 약간 좀 더 좋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징계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훈장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주말 사이 혹시라도 기대하셨던 분들 계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32강 진출은 실패했습니다. 네. 그 돌림판인가요? 하여튼 돌림판 빙고판 와, 돌려 하다 결국은 하나도 안 맞고 우리는 떨어지게 됐고요. 홍명보 감독은 아마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오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들도 앞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 유시민 작가가 또 하다 그랬죠. 네,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굉장히 유시민 작가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어요. 성이 비슷해서. 류재화 변호사님. 같은 유씨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용역이냐 촉법이냐 두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아니 용역 안에 촉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는. 그래요?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다 시켜서 하는 용역들인데 그 중에 지적 능력이 힘이 좀 모자라고 좀 요런 어리고 요런 사람들이 촉법이란 얘기예요. 책임도 안 지고 촉법 소년 아닙니까 원래 원어가. 용역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일단 용역인데 촉법은 촉법은 아니다. 아니죠. 촉법까지는 제가 그래도 지적 능력이 그렇게 심히 제가 미성숙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대 그쪽은 아닙니다. 용역도 말이 안 돼. 이게 촉법은 누구예요? 촉법은? 촉법은 이제 정민철 이런 사람들. 민철이는 특정해버렸네? 아니 민철이는 왜 그러냐면 맥락이 일단 정민철 우리 제가 정말 아끼는 그분 친구는 갈라지고 젊잖아요. 20대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더 어려 완전히 그냥 아이돌 같잖아. 완전.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선물 언박싱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SNS에. 그래서 철부지고 뭐 천박하고 상스럽고 거기 범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민철 씨가 공격받는 게 정민철을 매기네 이제. 아니 저는 정말 아닙니다. 유시민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정민철을 매기네. 정민철 씨가 왜 이간질해요? 원래 뭐 정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예술 쪽에 있었던 분이고 이러니까 더 폄하받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한예종 출신이에요. 폐마받을 이유가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운동을 했든 예술을 했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철학을 했든. 네, 그래서 제가 화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여튼 화내는 건 맞아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기뻐해요? 거론돼서 제가 거론이 안 돼서 지금 속상해. 거론이 안 아니야. 아니에요. 거론이 안 됐는데 거론 됐다고 주장하는 거 강수영의 아니야?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에? 없어. 유시민 작가의 입에서? 안 나오죠. 아니 그 누구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가님은 이름은 언급 안 이제 해요. 언박싱하는 영상부터 특정이 된 거고. 그런데 저한테 욕은 많이 분발하세요, 와요. 지금. 욕은 엄청 와. 그래? 예, 욕은 엄청 와요. 용역의 대표 주자로 지금. 알겠습니다. 용역의 대표 주자. 대표주자예요, 본인이? 하여튼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차세요? 무슨 톤이에요? 축구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워낙 또 스포츠 좋아하시거든요. 네. 자, 그럼 축구 얘기부터 살짝 좀 정리하고 가죠. 제가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행에 집중을 못 하시고 계속 이제 축구 경기만 이제 내내 보시면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예. 가나가 할 수 있는데 콩고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전 국민이 빙고판에서 이제 9개인가 중에 3개만 맞췄으면 됐던 건데 꽝꽝꽝꽝꽝꽝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쿼드도 역대 최고 멤버고 또 조편성 운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조편성은 사실 좋았죠. 이 정도면. 멕시코는 좀 그렇지만 뭐 남하고 당연히 잡을 수 있고 체코도 좀 그래도 이제 해볼만하고 해볼만했고 오랜만에 진출했으니까 체코는 또 근데 우리가 또 1차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 고문만 잔뜩 당하다가 이제 결국은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18개 참가국 중에 34위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뒀고, 저희 이제 그 3등 순위에서 계속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확률 96%다 하면서 3등가 있다가 쭉쭉쭉쭉 내려갔잖아요. 네, 아무튼 혹시 이거 나중 게임들은 뭐 이런 얘기할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만 혹시 약간 짬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왜냐면 이제 2, 3위 하는 팀 입장에서는 잘 어떻게 조율하면 우리 둘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근데 뭐 우리의 탈락을 결정지었던 그 우즈벡하고 콩고와의 경기 보면 뭐 그렇게 짜고 치는 것 치고는 화끈하게 경기를 해서. 아니 그 뭐 전체 경기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로만 다 올 수 있나? 그냥 우리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못했고 나머지 팀들이 최선을 다했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었죠. 2등으로 올라가냐 1등으로 올라가냐 뭐 다음 경기 그러니까 누굴 만나게 될지가 중요하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른 팀들은 한 거고. 실력 없는 건 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현지에서 바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대표팀 베이스 캠프 있는 훈련장에서 이제 기자회견처럼 자청을 했는데 사실 이건 기자회견도 아니죠.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 질문도 받고 했어야 됐는데 그냥 본인이 준비해 놓은 입장문을 읽고 끝냈습니다.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죠? 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맞이했는지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되는 이 상황이 참 비참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네, 한때 국민 영웅이었는데 역적으로 자리 이동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는 잘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 감독 임명됐을 때부터 저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까 박지성 선수 저기 해설위원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 그래서 정몽규 축구협회장하고 저분이 이제 싸잡아서 욕을 많이 먹는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그랬다고 실력이 진짜로 없다 뭐 이런 게 정말 취지였나요? 우리나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욕먹는 그건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축구 팬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제 유럽의 아주 유명한 감독을 선임을 안 하면 국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 선임하려고 실제로 의견들을 많이 냈고 뭐 제시 마치인가요? 하여튼 여러 후보군들이 떠오르고 했는데 이게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더라도 우리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그 전부 어쨌든 결국에 쳐내고 쳐낸 게 또 2014년에 한번 실패를 했던 홍명보 감독을 또 선임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때부터 막 비난 여론이 끌었고 박지성 선수도 그렇지만 박주호 선수나 이렇게 좀 그나마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현역 선수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제 이임생이라든가 이제 한참 전에 은퇴하신 분들의 의사가 절대화되는 것에서부터 이거 이 축구협회 썩었구나. 정몽규 회장 이거 연임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근데 왜 축구인들 중에 나이 많은 기득권층들은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 정몽규를 다 응원할까? 국민들은 되게 바꾸라고 막 요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견됐다는 거죠. 박지성 선수. 그러니까 원래 어쨌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별로 저분을 감독으로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렇죠. 실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임 과정의 정당성이 이제 부족했죠. 절차가, 저희가 이제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벤투 감독도 사실 처음 4년 4개월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때도 초반에 이제 실력이 안 나오고 하면서 협회에서 이제 벤투 감독을 흔든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 이제 좋은 성과를 냈지만 재계약이 불발되고 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포르투갈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스만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튀하고 나갔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야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뽑아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해외 유명 감독들이 와가지고 PT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선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명보로 그냥 간다. 우리는 이제 국내파로 뽑겠다. 근데 그때 했던 논리도 전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외국 감독이 오면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벤투 일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해외파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을 하면서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명보로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때 한번 국회에 나와서도 설명이 안 됐었잖아요. 축협에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선수들 열심히 할 거고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 결과까지 이제 이 모양으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아, 축구 나이트 우리 신영 기자가 가장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속이 너무 시원해. 굉장히 정확한 워딩인가 보죠. 네. 거의 뭐 벤투 감독의 연임이 사실 가장 무난한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바꾸는 거야? 벤투 감독이 학을 떼고 나갔어요. 왜? 축협이 간섭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그 비토 발언을 하면서 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축구협회에서 말씀하세요. 네. 축구협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자기네들하고 좀 뜻을 안 맞춰준다. 이것 때문에 좀 자기네 말 안 듣는다 이거죠. 네. 네. 원래 이제 감독이 되면 선수 선발부터 뭐 전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 권한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축구협회가 계속 뭐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이걸 하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이제 감독을 축구협회는 좀 원했던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선수와 감독이 한 정말 똘똘 뭉친 한 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구 협회가 이런 거 다 결정하고 감독은 사실상 그냥 그냥 훈련 정도 그냥 도와주는 정도로 되면 제대로 이제 팀 시너지가 안 난다는 뭐 이런 이야기 비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도 한마디 뭐라고. 했죠. 네. 아직도 왜 남아공전에 손흥민이 선발이 아니었는지가 빠져나오지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신혜영 기자가. 화가 납니다. 네. 네,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보통 이제 월드컵 끝나고 이제 16강 주지 못하고 나면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선수들 참 고생했다. 끝까지 투혼을 보여준 뭐 대표단에게 뭐 인사를 보낸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마련인데 대통령도 진짜 좀 참담하다고 생각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예상 밖 결과에 너무나 황당하다. 이건 조직과 인사의 실패다. 능력보다 내 편을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축협과 감독을 이제 직격을 했고 또 문체부도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문제 제기가 됐던 축구협회의 어떤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운영 시스템 전반 이걸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지방선거 결과에 대입해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하시는 전에 분들도. 보니까 이제 장도혁 대표는 대통령 뭐 거울 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장도혁 대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거울이란 표현이 들어갔더라고요. 자기도 거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거울이 여러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거울 축구 보며 본인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또 장도혁 대표가 네. 아침 또 회의 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감독은 이제 아직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모르겠어요. 천천히 또 심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렵네요. 축구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큰 게 하나 오늘 오후에 터지죠. 그렇습니다. 네. 오후 4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 걸 포함해서 약 2,000조 규모의 10년간 2,00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조. 2,000조요? 네. 2,000조. 10년간 뭐 1,000조씩 2,000조 규모의 네. 아주 큰 프로젝트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원래 이제 1,000조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제 삼성과 SK 각각 한 1,000조씩 해갖고 그러니까 연 100조씩 이제 각 사들이 이제 이건 때려 붙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워낙 지금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적은 반도체로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물량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용인도 지금 이미 용인 클러스터가 나옵니다.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호남에 이 정도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글로벌하게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 시간 4시라고 했는데요. 네. 정식 발표는 2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이제 백브리핑이 따로 있는데 네. 2시, 4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에 발표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4시. 그렇습니다. 네. 워낙 큰 금액이라 아마 이거 발표할 때도 내용들이 굉장히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여러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만 딱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용수, 전력 공급할 건지 또 그 반도체 공장의 전공정, 후공정 또 부품회사, 소재회사, 뭐 장비회사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까지도 아마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실제로 뭐 기업 관계자들도 직접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뭐 네. 세부적인 내용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오늘 발표가 난다는 게 이제 미리 보도가 났었고 또 이제 정책실장도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호남이냐라고 하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이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기업 목 비틀어가지고 호남에다가 이제 특혜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있었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주말 사이 열정적으로 SNS 글을 올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한 7건 정도의 SNS 글을 올렸는데요. 네.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좀 협조해달라.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인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 얘기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미 공식 확인이 됐던 일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상한 말은 좀 안 해주길 바란다. 이제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뭐 경기권에 다시 이만한 걸 지으면 뭐 용수 문제 해결 안 되고 전력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분산을 시켜야 돼요. 어디든. 물론 이제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뭐 정책 결정자 혹은 뭐 기업인들이 또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엔 도저히 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정도 규모는. 저는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새만금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 장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좋은 점들을 말씀하시던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도 저는 그동안 호남이 너무 소외됐었다 이런 그 국가 발전과 관련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영남권에 계신 의원들이 왜 하필이면 호남에 이런 말을 정말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이 호남민들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산업 발전 관련해서 소외되어 왔던 것들이 이번에 조금 이제 광주 전남 특별 통합도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재원 쏟아붓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게 정말 성공만 한다면 저는 성공한다는 그 희망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막 발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막 지역적으로 막 차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그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승만 정부 때부터의 그 호남 출신 인사 등용과 호남 출신이 아닌 인사 등용, 영남 출신 인사 등용을 이제 계속해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 추적해왔던 네. 그 기사를 봤더니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남 쪽 인사들만 계속 기용이 되어 왔었었고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 때 조금 호남 쪽의 인사들이 기용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마저도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오히려 김대중 때 너무 많이 뽑았지 이러면서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소외되어 왔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인 것이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저번에 그 자기가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내가 호남을 무조건 잘 우대하겠다 이래놓고 또 사실 딴소리하고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번에만큼 좀 성공했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민간 기업이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 제1 원칙은 그 민간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민간 기업이 어떤 그 국가 전략 산업이기도 한 반도체 산업을 본인들이 해 나가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게 맞겠느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월드컵 그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 우리 한참 했었잖아요. 격노하면서. 네. 지금 이 호남 반도체 공장 결정 관련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어요. 저도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네. 저도 주주, SK 하이닉스도 주주예요. 주주로서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고 주주권 강화, 주주 권리 뭐 제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결국 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이게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 투자 결정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갑자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가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 혹은 단독 기사 형태로 흘러나온 얘기를 보고서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수익성 평가가 이루어진 결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결국 호남 특혜 주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 그 민주당 권리당원 표심이 몰려 있는 호남에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용으로 총알로 지금 반도체 산업을 팔아먹는 거야? 아이고.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을 대통령과 아유. 청와대가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홍명보 됩니다. 감독 선임처럼. 뭐 하는 거야, 진짜? 왜 똑같은 기준을 근데 들이대질 않아요. 근데 뭐 유지아 변호사가 제가 토요일 날 방송 같이 할 때도 이 말씀하셨지만 유지아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뭐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때문에 이거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런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잖아요. 아니, 왜냐 설명 안 솔직히 말하면 했으니까. 방송용이에요, 진심이에요. 솔직히 말해. 이 지금 현재 아니, 하는 또 그런 말이. 것까지 너무. 아니, 아니야, 이 잠깐만요. 사람은 저는 방송과 진심이 항상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문제인데? 비판할게요. 제가 비판할게요. 자, 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청와대가 기업을 갖다 팔을 비틀어 가지고 2,000조를 부어달라.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정청래 대표 2,000조까지 부어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당대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한 20조만 해도 되는데. 20조 무슨 한 200만 하면 되겠다. 아, 나 정말. 야 이걸 또 아니, 이렇게 가나. 200만 원은 그렇다. 그들의 이게 세계에서 반박 논리 맞아 근데. 아니 둘 다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제가 농담한 거고요. 그거는 전당대회 용으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정청래 대표도 내세우고 있는 게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나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원보이스다. 그렇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본인도 봐봐 우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하나 돼가지고 이만한 어떤 그 투자를 이뤄냈다 우리 호남 발전을 기대해달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청래 대표를 적대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구도 자체가. 네. 그 말씀 제가 일단 드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건 그 주주들 이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이 철저히 기업 논리와 효율성만 따졌다면 해외에 하는 게 맞죠. 네. 공장을 싸잖아요. 해외가. 네. 비용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큰 기업이. 예.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면 국내에 하자.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국가 경제 발전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내에 이걸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환호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 해외 안 하고 국내에 이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를 야 기업들 진짜 사회적 책임도 다 하는 것 같고 이때까지 돈 많이 번 거에 대해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국가가 팔을 비틀어 가지고 호남에 강제로 하게 만들었다 이래 버리면은 네. 기업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근데 아마 류재 변호사님의 의심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아마 기업들도 뭐 5조 10조 수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기업에 1,000조 정도 투자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명운이 걸릴 법한 일인데 아마 그 일을 뭐 예를 들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그 정도는 하죠 정도로 결정하기는 아마 이거 너무 사이즈가 좀 큰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기 좀 때문에 들긴 이 정도 합니다. 사이즈면 사실 지금 네. 당장 용인 클러스터 만들고 있잖아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어떤 포화 상태에 이를 경우 수도권이 다 포화 상태에 이를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추가 건설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 10년도 더 남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 사실 어떤 변수가 변수가 생길지 있을 수-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적절히 구색 맞추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 아니 충분히 잠깐만요. 이해돼요. 하나만 네. 질문할게요. 그 아까 좀 전에 호남으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그 프로젝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2시에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다려보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그 설명 왜 아니 잠깐만. 그러면 실제 거기에서 이 정부가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그 계획을 이상하게 했다라든가 내지는 뭐 기업들을 팔을 비틀어서 했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뭐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냥 본인이 딱 그 발표 나오자마자 호남에 왜 그렇게 갑자기 됐지? 이거 투명하지 않은데 이 설득 과정이 뭐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그 이제 과정이 그동안 안 나왔다는 그러면 그게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제가 물어서 대답을 할 기회를 주셔야지. 어. 그러면 기업이 자신의 기업의 어떤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결정했다는 근거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서로 설명하겠죠.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네. 내 말은 이따가 설득하는 시간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과정이 거쳤는지가 설명이 나오고 대통령이 또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에게 현실적으로 뭐 어떤 걸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기업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하겠느냐. 이게 주말에 나온 얘기예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사활을 건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뭐 정부 5년짜리 정부가 뭐 하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여기다 합니다 맙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본인이 주주라고 했으니까 그 주주인 회사들의 오너들이 전부 다 저도 주주예요. 모두 다 주주겠지. 근데 그 오너들 주주인 이 시민들 국민들이 주주인 이 국민 회사들이 사실 다 국민 회사들이잖아요. 이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도체가 지금 호황인 상황에서 내가 적정하게 어디다가 끝까지 한번 이게 50년 100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그걸 내가 그냥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잘 보이려고 여기다 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혹은 기업을 운영하지 네네.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만 잠깐 네. 반박하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뭐 기업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 지금 하는 결정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까 잠깐 드렸고 그러면 오늘 결정하고 설명할 건데 그거 지켜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정해놓고 무슨 설명을 들어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SNS 상으로 야당 인사들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 형태로 하셨잖아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답은 정해졌고 그걸 지금 방어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2시 발표 이후에 무슨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제 있겠어요? 말은 왜 류지아 변호사의 태도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네네. 그럼 영남에다가 한다 그랬으면은 이런 말을 안 하나요? 저는 주주로서 영남에서 하든 호남에서 아니, 그러니까 하든 그 그건- 과정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정당성을 이따가 설명한다는데 네네네. 정당성 설명도 안 했는데 다 정해놓고 무슨 설명하냐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상하네. 그거는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왜 이게 지금 자기네가 정부가 한다는데.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투자 결정을 한 거면 회사에 항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요 대통령 메시지 있습니다만 치열하게 뭐 입지에 대해서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만약에 있는 거라면 협조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대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을 뭐 갈라치게 한다거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왜 이게 호남에만 가고 영남에 안 오냐 이런 식의 반응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대통령한테 좀 있었으니까 일단 그 왜 거기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아마 설명은 우리가 듣고나 야 이게 너무 억지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보니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이따 2시에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근데 내 들어보시면 말은 어떨까? 그런 거 듣기도 전에 왜 딱 네. 덮어놓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왜 호남에 갔는지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설득의 과정이 전혀 없다. 근데 이제 답이 왜, 먼저 왜 나오고 그런 식으로 결- 이렇게 태도를 견제하냐는 네, 거죠. 과정이 이제 늦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 그 공백을 의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네. 거죠. 전 참고로 호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영남이든 호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중요한 이런 큰 결정을 하는데 회사는 쏙 빠지고 정부가 마치 회사 입장을 대변해 주는 듯이 나타나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괴이해요. 네네네네 좀 알겠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고 24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뭐 이런 거 공모하면서 네. 평가를 많이 관주 정남 지역에 인프라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일단 반도체 팹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네. 그때 평가해가지고 이제 대학교하고 이제 연대가 얼마나 될 수 있냐 이런 거에서 최고 등급 최우수 이쪽 지역이 등급 받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 평택 이쪽으로 갔단 그래요,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 호남이 평가가 아주 좋게 받았는데도 경기로 가고 네. 구미 이제 경북 구미는 이제 뭐 공급망 소재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이상해요. 이런 거를 지적해야 돼요 사실은. 왜 용인을 갔냐? 그러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호남 쪽이 괜찮다고 평가가 났는데
왜 다른 지역으로 갔냐? 그럼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판단이 뭐가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그냥 인정하더라도 그럼 이번에는 호남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네. 반도체 폐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막 그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반도체 뭐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막 전략 토론회 같은 거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때 한번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광주의 지역구던 정진욱 의원이 이제 광주 전남에 재생에너지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좀 설립을 좀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 꼭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뭐 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난 거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결정이 났으니까 오늘 발표에서 뭐 기업 관계자도 직접 설명을 하겠죠. 네. 지금 댓글에 지금 류제와 돼지설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네, 돼지는 부처 돼지가 눈에는 보인다.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역할을 아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 SNS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뭐 팔비 틀어서 뭐 한다 직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런 건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지도나 조성 행정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대통령이 네. 직접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안철수 의원도 그 민주당 의원들 호남에 있는 땅 공개하라 이런 이제 공격이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명청 갈등에 이거 써먹는다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였죠.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페이북에 또 반도체 친한 공장 게. 워낙 요새 이용해서 명청 갈등이 심하니까 그런 얘기를 생각이 했고.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네. 근데 여튼 아마 이렇게 큰 반도체 팹 들어가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뭐 데이터 센터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원전 아마 따라가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분들이 당연히 이런 공장은 왔으면 좋겠지만 또 원전은 원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따로따로 가기가 매우 어렵다. 아마 그래서 이만큼의 좋은 일이 있는 만큼 또 원치 않는 시설들도 올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지역 주민분들도 감안은 아마 하셔야 될 것 같다. 한빛 원전이 지금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가 증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호남으로 간다면. 맞습니다. 또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비 회사들은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실제로 그런 거는 모르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자들이 느낄 때는 이게 꼭 그 류지아 변호사가 아마 제기한 문제처럼 이게 반드시 기업의 그냥 순수한 그냥 투자 결정이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만큼의 투자 규모가 있으면 이거 뭐 예를 들어 1,000조를면 2,000조, 3,000조를 벌어야 되는데 1,000조 넣고 그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랑 삼성은 조금 떨어지고 조금 많이 떨어지고 아마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쨌든 뭐 많이 지으면 뭐 장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은 좋은 거니까 양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마 좀 그 두 개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기자님이 네. SK 하이닉스 10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네. 제가 좀 웃었잖아요. 예.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 게 내가 그 이후에 13주를 샀어요. 너무 미안해요. 제 마음 아시겠어요? 네, 너무 미안하고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를 19주를 샀어요. 네. 내 돈에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서른 주 아닌가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30주.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야. 네. 그거 산 때가 고점이었나 봐. 어머.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요? 네, 나 지금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말 듣고서 내가 네. 너무 슬퍼가지고 아, 야 진짜 와, 이 주주로서 이런 괴로움을 전자닉스로 마이너스 하기가 쉽지는 쉽지 않은데. 않은데. 이렇게 고점에 사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내가 고점 사면 그렇긴 하죠. 에이, 그러니까 오늘 이따 2시 발표하면 그 이후에 또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금 뭐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 아, 같은. 전 주주라니까요. 저는 자기 오르기 옛날에 무조건 샀으니까. 오르길 바래요. 자기 옛날에 샀으니까 제발 그런 그렇지. 의구심을 네네네.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춤의 타임 제가 봤을 때는 춤의 타임. 아, 지금이 기회예요? 네, 아, 들어가야 타임? 무슨 타임? 춤의 타임. 아 춤의 타임이 주주도? 자, 물타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증축 개최 건축.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거 보려고 이제 금요일에 불금을 못 보내고 이거 이제 보려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정치 비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도 내려놨던 유시민 작가가 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다스베이더에 등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사전에 방청 갔다 오신 분들의 후일담처럼 나온 얘기도 맞아요.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편집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된 것 조금 같아요.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여러 인사라든지 뭐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이거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래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들 보셨는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혹시라도 뭐 용역이나 뭐 촉법 평론가 이런 얘기들은 조금 뒤에 하고 뭐 이제 그건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핵심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쌓아 올린 이 민주정부 3층에 한 층을 더 올린 4층 증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다 허물고 지금 재건축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뭐 여러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우리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좀 여쭤볼까요? 우리 강소영 변호사가 제일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재건축론에 대해서는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를 사실상 이제 문민정부의 시작이고 뭐 노태우고 또 되긴 했지만 그 이후를 이제 민주당의 태동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김대중 정부부터 그때 저항을 해가지고 문민정부를 이뤄내고 헌법 개정을 이뤄내고 직선제 이뤄내고 그 투쟁 과정부터 시작하면 그때 지어진 아파트는 좋았죠. 나이스한 아파트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거의 대부분 5층짜리 아파트 아니에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40년 가까이 지났어요. 네. 근데 지났는데 지금 선거를 몇 번 해보니까 젊은 세대가 자꾸 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살려고 너무 하잖아. 오래돼서? 오래돼서 5층짜리 네. 아파트 안 살려고 해.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어쨌든 소비자들의 판단이에요, 그게. 그러면 정치 공급자들은 왜 우리를 싫어하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세운 대안이 이거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 아파트 너무 낡았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증축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좀 오라 그러자. 6층, 네. 7층, 8층 좀 올려가지고 우리 아파트 괜찮아라고 홍보해보자. 두 가지 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낡은 아파트 위에 증축을 하면 무너지니까. 그리고 재건축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 내쫓고 너희들 이때까지 잘못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이게 아니라 재건축을 해서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들어와야 의미 있는 재건축이고 그 위에 새로운 사람들의 외연 확장이 있는 것이 정답이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면 코어만 쫓고 핵심 지지층만 쫓고 가치만 지향하는 정치를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도 항상 지지층들이 저건 좀 아닌데 왜 저쪽 사람 쓰지라는 말씀 들으셨어요. 그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했을 때는 전체 국민들을 봐야 된다는 정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뭐 DJP 연합부터 시작해서 방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됐을 때가 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탄핵 소추됐을 때가. 근데 그때 그 이후에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뭐 한미 FTA라든지 이럴 때 저 막 대학생 때 무지하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농민들을 희생하고 기업들 이익을 쫓냐? 네. 진보 정부가 어떻게 미국하고 손잡냐? 막 난리였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국민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한 거죠. 기존 지지층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표상되는 분들도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대통령의 그 방향대로 간다면 우리도 변화할 부분이 있구나. 기존 가치, 기존 세계관. 국민의힘 무조건 나빠. 저는 그때 대학생 때 국민의힘 그때 한나라당은 다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박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옆에 한나라당 계시죠? 여기도 네.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네. 그래서 네, 그 세계관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정치인과 다른 세계와 호흡하면서 네네네. 바뀔 수 알겠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3층 문재인 뭐 집주인을 굳이 따지면 문재인 집주인이 들였던 다음 집주인 때문에 그 건물 사실상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한번 다 무너졌다며 나라가. 그러니까 재건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도 잠깐 노영희 변호사님 생각할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네. 정당도요. 예.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해야 집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적 파괴다 경영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창조적 파괴가 건축에서는 재건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설립하기 위한 파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제대로 된 정당, 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재건축은 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창조적 거죠. 파괴인 재건축.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증축과 재건축이 뭐가 다르냐?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증축은 네.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수가 그대로 보장이 돼요.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만 들이는 거죠. 그 위에 층을 쌓아서. 네, 추가로. 재건축은 다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에 훨씬 더 고층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건설비가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 실제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해다 보면 뭐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분담금 내서 뭐 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평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주민들 더 보장해라. 재건축하면 평수 줄어들 수도 있다. 내 평수 보장하거나 더 늘려줘라. 증축하면은 내 평수 최소한 보장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결국 네. 이 다툼의 본질이 거대하지만 한정된 권력을 두고 서로 자리 싸움하고 밖에 싸움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 그 실체를 유시민 작가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저도 이 방송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우리가 이재명에게 증축을 요구했는데 재건축을 하니까 우리 동의도 안 받아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증축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증축할 것이라고 기대한 적이 없어요. 실제 지금은 민주당이 되게 성격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인데 이 변화가 싫은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주인이고 싶고 우리는 영원히 기득권이고 싶은데 이 당 내에서. 근데 우리의 그동안의 노고를 우리들의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니네가 왜 자꾸 인정하지 않니? 모든 건 다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우리들에게 확인받고 이래야 되는 건데 니네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터질 때가 물었어. 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저는 제일 나쁜 점이 텃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텃세가 사실은 되게 심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이 텃세의 중심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너도 우리가 임명해 준 사람일 뿐이야. 너는 우리의 본류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해 준 사람 같은 그런 뉘앙스였죠. 그런 얘기로 그런데 우리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하고 질이 달라. 너는 나중에 들어왔지. 우리는 초창기부터 이 안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들이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민주당은 운동권 중심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당 내에서의 권력을 좌지우지 해왔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쭉 연결이 되었고 원래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노무현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었지만 노무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노무현과 다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자기네가 다시 엘리트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으로 연결이 됐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처음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문재인이 이겼어요 그 경선 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핫바리는 안 돼라고 해서 옆으로 치워놨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재명이 나중에 이낙연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편에 있던 그 기존에 있던 그 주류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질 수가 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버려 아예 못 견딘다. 또 하나는 그냥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부류. 또 하나는 아예 친명으로 갈아탄 부류. 이 세 부류가 지금 이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가 말하는 코어라고 하는 거는 어정쩡하게 섞여 있으면서 다시 한번 회귀를 꿈꾸는.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지금 현재의 이 기득권 싸움 내지는 자기네들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이재명 다음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는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리고 다시 그 예전에 친문 세력들이 사실 지금 죽어 지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발돋움할 때는 지금 타임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영의 후계자는 조국.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 이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조국이 그럼 과연 그 후계자감으로 타당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아닌데 이런 생각 가지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우리들이 잘 옆에서 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데 왜 해요?
그게 아까 저번에 말했듯이 유시민 작가가 내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통화를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때 미안하게 했어. 이게 하나가 있어요. 사적인 부채. 또 하나 김어준 씨는 내가 알기로는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조민양이 그때 자기 네. 방송 나와가지고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방송한 이후에 네.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의전원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은 조국 씨에 대해서 굉장히 부채의식이 있고 김어준 씨는 조민한테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축소시켜서 말한 거고 아.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원래 정통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안 뛰었으면 그렇게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거잖아요. 뭐를요? 김건희 씨가 네. 조국을 너무 그때 유튜버들이 띄워줬어. 김어준 등등등이 너무 띄워줬어. 이러면서 오히려 내부 안에 적은 다 내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요. 예. 그 지금 건물을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타이에 의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 건물은 우리가 허물고 새로 지으면 좋은 아파트가 생길 수 있지만 네. 그냥 철거될 위기에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튼튼한 아파트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낡아 네. 있고 몹시 낡아 있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면은 우리가 어때서 과거를 몰라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유서 깊은지 알아? 이렇게 접근하니까 20, 30대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진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우리 아파트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지은 거야. 사람 메시지만 자꾸 내니까 그러면 다음 정권 뺏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들 네. 검찰 개혁이 됐든 언론 개혁이 됐든 정권 뺏겨서 정권 주체가 바뀌고 국회가 또 다수석이 바뀌어서 법을 바꿔버리면 다 원위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리 긴 호흡을 생각하지 못하고 네. 절대로 정권이 바뀔 리가 없다고 상정하는 짓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네. 세계관을.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전당대회 주자들, 당대표 주자들이 메시지를 좀 더 세게 내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제 주말 방송, 금요일 방송에 대한 이제 뭐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이제 워크숍 참석한 뒤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유시민 작가가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좀 적절히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게 과하면 난 같은 걸로 될 때도 있다. 난. 네. 반란할 때 난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비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지금 그 제가 딴지 게시판 계속 보잖아요. 네. 거기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이제 소년공실에 다친 팔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약간 희화화시키고 하는 그런 사진까지 올라올 정도로 지금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자정의 목소리가 있고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다고 감정이 하는데 굉장히 격앙돼 있다는 네, 거군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친명계에서는 뭐 정치적 풍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준호 의원도 민주당의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재명이 세입자라고 생각하는 내심을 드러낸 거다. 모욕적이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오늘 그 홍익표 정무석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제 유시민 작가가 꺼냈던 증축 재건축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재개발도 있다. 다 네. 허물고 재개발도 있다. 그거를 결정하는 건 정치권이 아니다. 국민이다. 아예 땅부터 새로 다지는 재개발도 굉장히 있다. 또 세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메시지를 또 낸 게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확장해야 한다.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안으로는 사통통합, 밖으로는 범민주진보통합과 연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리고 몇몇 의원들의 이야기에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완전히 등을 지면서 장례식도 또 참석하지 못 갔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꽤 좀 돌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이게 사실 아니다 이렇게 아마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송영길 의원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정청래 대표는 노무현과 완전히 등을 졌기 때문에 장례식도 못 왔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반박을 했습니다. 100%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당연히 애도하고 참석했습니다. 사과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자, 하여튼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이제 뭐 격화될 건 너무 뻔해 보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김용민 의원이 네, 잠시 후 잠시 후에 2부에 나오죠? 출연해서 저희가 이제 재건축 얘기했는데 또 유시민 작가가 던진 화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하여튼 잘 하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촉법 용역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의 목소리를 내는 이제 좀 젊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평론가들을 향해서 이제 촉법 용역 평론가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좀 천하고 상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 제가 아닌가 제3자로서 싶은데. 먼저 네. 말씀을 좀 드리면 그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어쨌든 그게 뭐 밥그릇 싸움이든 자리 싸움이든 아니면 헤게모니 싸움이든 아니면 명분 싸움이든 노선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일이든 이게 같은 지역 내에서 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촉법 평론가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의 경험 혹은 뭐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비하해서 저는 붙인 얘기 같고 미성숙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이 뭐 정치적으로 철부지. 미숙하다 막 미수가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조광한급의 얘기여서 굉장히 수준 낮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용역 평론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 받고 그냥 자기 생각도 아니면서 막 떠들어댄다는 그것도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네. 재건축 비유와 이게 결합되면 네. 사실 요새는 안 그런데 예전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사람들 몰아내기 위해서 깡패 용역 깡패 이렇게 데리고 그렇죠, 왔어요. 그렇죠. 결국 깡패 취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신과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평론가들을 가리켜서 한낱 깡패로 취급한다는 게 같은 진영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제 3자 입장에선 듭니다. 원래 유시민 작가가 자기를 늙은 건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좀 세게 말을 하긴 한 건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시민 작가는 너무 자기만 잘났다. 사실 이제 옛날부터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하야하라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한테 뭐라 그러고 다 그러신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몽땅 다 자기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 조금 아래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촉법이니 뭐 용역이니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촉법이란 말은 사실은 범죄자인데 미성숙하고 무책임하고 나이가 되지 않아 갖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촉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나오는 요즘에 이제 본인하고 좀 반대 전선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사실 욕하는 말인데 이게 되게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시니컬함과 이런 그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말 안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 평론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은 누가 더 옳지 않은 말 하는지 누가 더 옳은 말 하는지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비춰서 뭐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다 알잖아요. 무슨 평론하는 사람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유시민 작가 특유의 그런 말투와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긁히거나 이렇게 막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나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막상 욕을 먹는 저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이에요. 주말 내내 진짜 얼마나 욕이 쏟아지는지 그들의 세계에 제가 또 막 사람들이 막 보내주는 거 제가 읽어보니까 용역 중에 확실한 게 강수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논거가 뭐냐면 이 자식은 1년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방송에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용역이 확실하대 강수영만큼은.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세력이 몰아주고 출연시켜주고 돈 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KBS 빼고는 거의 모든 방송사 고정 방송이 다 있는데 네. 그 종편까지 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방송사들이 저에게 여기 JTBC도 마찬가지 섭외 전화를 주셨을 때 이분의 세계관에 따르면 누군가가 외압을 넣거나 요구를 해가지고 강수영을 밀어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용역의 발주처가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네. 그럼 대통령께서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강수영이 좀 집어넣어. 저 대구에서 진보 언론하고 무슨 민변 활동하고 하던 사람인데 제가 뭔데 대통령께서 저를 발탁해가지고 얘 좀 밀어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게 하고 정청래 좀 저격하라 그래.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 방송 이거는 방송사 언론도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참고로 광수영 변호사의 장르만 섭외 과정엔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그래요? 서정호 변호사랑 싸우는데 재밌게 싸웠다고. 그 뜻은 없었습니다. 예. 용역의 배우가 신혜원이었다. 신혜원이었다. 용역은 신혜원이다. 그래서 이 참. 근저에 있는 심리가 네. 우리는 한없이 옳고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린 자꾸 순수해 또. 바깥에서 자꾸 비판하는 놈들이 있더라. 네. 쟤네들 왜 저래? 들어보면은 비이성적이던데 그거 다 이익이 있어서 그래. 누가 시킨 거야. 돈 받고 저러는 거야. 발주 준 거야. 네. 이게 무슨 오만이에요. 자, 하여튼 물론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더 생각은 하게 마련이긴 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과도한 좀 비판 내지는 워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좀 특정해서 저격이 된 게 이제 정민철 부의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민철 부의장이 나는 뭐 언박싱한 거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5.18 관련된 글을 최근에 올린 게 있었는데 이 글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젊은 스피커들에게 약간 좀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히죠. 예. 네. 자, 요 정도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하고요. 국민의힘도 뉴스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짧게라도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의원들 실명 거론하면서 이런 해당 행위 당연히 징계해야겠죠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김용태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뭐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섭, 김용태 이름이 콕 찍어 나왔고요. 네. 적과 싸워야 될 땐 뒤에 숨어 있다가 지도부를 공격할 땐 맨 앞에 나오더라. 적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김재섭 의원이 네 징계하세요 그러는데요. 네. 네. 할 때면 해봐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징계 사태가 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계속 있었잖아요. 김종혁, 한동훈 뭐 해가지고 쭉쭉쭉 있었는데 결국은 뭐 가처분 걸리고 뭐하고 당만 좀 어지러웠던 결과였어서 이제 또 이런 카드를 꺼내드는 게 이제 뭐 적절하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우재준 최고가 또 한 번 장동혁 사퇴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김민수 최고가 그러는 너나 사퇴해라 라고 하면서 또 혈전이 있었네요. 네. 당대표 모욕하는 거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뭐라고 하면서 사퇴해라, 사퇴 너나 해라. 그다음에 징계. 보통 요런 이제 수순들이 지난 몇 개월간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반복하는군요. 류지아 변호사님. 이번엔 징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힘이 이제는 빠져서? 힘이 빠져가지고 실물 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힘은 이미 상실됐는데 다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뭔가 갈등 구도를 만들어서 혼자라도 섀도우 복싱을 계속 해서 뭔가 내가 누구나 싸우고 있다. 이 당권을 빼앗으려는 예를 들어 친한계와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동력을 빌어서 본인 자리를 보존해 보려고 하는 어떤 노림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그런 노림수라는 걸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피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포위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잡히는데 그 전까지 혼자 이렇게 열심히 뭐 징계도 얘기하고 또 김수 최고위원이 격한 말도 쏟아내던데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사실 눈 깜짝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은 징계 가능성도 없고 정치적 쇼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징계해봐, 징계해봐, 해봐, 내가 해줄게. 해봐. 다 같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소영 변호사님처럼 그렇게는 좀 더 이제 약간 좀 더 좋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징계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그것은 훈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굳이 강소영 씨를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고추장 마르고 네, 그럼요. 근데 네. 이게 지금도 민주당이 비슷한 게 민주당 용역 평론가, 뭐 촉법 평론가 이렇게 이름 올리는 사람들, 전 나중에는 언젠가는 저는 그게 또 훈장처럼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징계 청구 대상에 오른 사람들, 네. 나중에는 또 이게 그때 정말 고생했다, 잘했다, 이제 그런 훈장처럼 또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지금
전부 유죄 받았군요. 네, 금요일에 나온 1심 선고 네, 관련해서 짧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전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매관 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금고 하나씩 다 얘기했다 너무 많은데 이제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그다음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 거북이,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뭐 로봇계 예. 소성민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아유, 시계, 그다음에 많이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디올백 등등등 예. 모두 이것은 유죄. 네 대가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해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유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공무원이었다면 이거 무기징역감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 짜투리 뉴스 한두 개만 좀 짧게 가볼까요? 자투리 가요? 네. 네. 아 지금 대구에서 강수영 변호사 아세요? 이 파블로 피카소 진품전 해가지고 대규모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카소 전혀 관심 없어. 전혀 모르셨어요? 좀 알고 살아. 아니 근데 뭐 나와 있는 뭐 노트, 그러니까 뭐 스케치, 그러니까 이제 해외 유명 전시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막 희귀한 진품들을 뭐 공개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보려고 대구를 가야 되나 하고 알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티켓값도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싼 전시가 아닌데 여기에 왔던 작품들이 대부분 복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무슨 노트 같은 것도 복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가라로 된 가짜 가래가 뭐야? 게라품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에 유일하다고 하는 피카소의 노트, 그건 피카소 제자의 아들인 데이비드 피카소가 직접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전시 설명이 되어 아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TBC에서 취재를 들어간 거예요. 이제 대구 언론이 취재를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카소 재단에 문의도 했다고 하는데 금시가 초문이라고 그런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 우리에게 전혀 저작권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거기에 있는 작품들 다 위작이 우려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 재단 측에서 이 전시 꾸린 재단 측에서 아니야 끝까지 마 이거 다 진품이야 이렇게 우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무슨 뭐 안내문 같은 거 걸었더라고요. 뭐 레플리카라고?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네 그러면 이거 완전 이건 사기였어요. 사기잖아요. 너무 그거 황당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 모를 수가 진짜라고 없죠. 하면서 감정성까지 절차가 제시를 있죠. 했었대요. 여기 TBC의 남효주 기자의 단독보다 이분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 구역의 도라입니다. 예, 이거 뭐 한 이거 번 가지고 보면 또 놓지 않는 분이요? 건드리고 그러지 마. 이거 갖고 뭐 아. 역공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제가 조언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자와의 친분 과실. 자,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범죄의 13세로. 경우에는 만 13세로 낮추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도 열풍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애들이 자기가 촉법소년인 거 알고 저 어차피 감옥 안 가는데요 하면서 나쁜 짓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비율도 높아진 가운데 이제 좀 강력 범죄, 중대 범죄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나이 어리다고 봐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자, 이건도 낮춰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셨었으니까.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고요. 예. 네. 그 13세라도 이제 아이들 편차가 좀 크긴 하죠. 어떤 애들은 진짜 좀 이렇게 거의 성인 같은 애들도 있고, 맞아요. 예, 또 어떤 애들은 진짜 뭐 초등학교 같은 애들도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제가 볼 땐 역시 수염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와, 뉴퍼마켓에서 전기면도기 풀세트가 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전기면도기, 어머나. 이렇게 좋은 전기면도기 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면도는 이제 이미 제가 했습니다만 면도기가 기본적으로 있죠. 여기 트리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 트리머를 제가 트리머가 뭐예요? 이게 좀 숯 정리하는 건가?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살짝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지금도 지금 붙어 있어요. 잘렸어요.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걸 내가 잠깐 테스트한다고 살짝만 이렇게 대려다 아, 말았는데 근데 너무 여기 예쁘게 층이 생겼는데요? 예쁘게 잘 잘렸는데 진짜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십니다. 아니 어쩐지 여기 왼쪽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털들이 많아. 온몸을 이렇게 광고를 하는 털들이 거예요? 많대. 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저 또 털 내고 됩니다. 어머. 지금 그래서 이 트리머도 있고 코털 정리하는 거 따로 있고요. 네, 팁이 여러 개 있어요. 심지어는 그 피부 관리하는 거 요즘에 이렇게 요 피부 관리 있잖아요. 이
솔로 돼갖고 여기다 뭐 로션 같은 거 바르고 하면 피부로 잘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흡수되게. 네, 그런 것도 달려 있고 차량용 하나 더 드립니다. 우와. 이게 누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요. 와, 이거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냥 딱 충전. 이거 선물용으로 좋겠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차에 하나 아침에 입고 다니면서 면도 못 하고 쓰시면 나오셨을 되고. 때 그냥 차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은 머리 정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다 되는 거지. 다 할 수 있겠네. 예. 자, 그런데 요 모든 걸 드리는 요게 얼마냐? 무려 69,900원입니다. 와. 와우. 네. 야. 요거 완전 방수되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 막 씻어버리면 머리털, 저 수염 같은 거 다 내려가고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의 얼굴부터 특히 이제 강수영 변호사는 요 털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털수영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발이언들은 이 윗머리를 면도해야 됩니다. 윗머리를. 아, 그래요? 네, 이 가발과 밀착 때는 이 머리를 계속 면도를 해야 아, 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탈모인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 더. 네, 아유 나아갑니다. 좋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강수영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요 면도기, 트리머 다 들어있는 휴대용까지 들어있는 요거 69,900원. 뉴퍼마켓 장르만 여의도 핫딜가로 드립니다. 자, 근데 진짜 진동 소리가 음. 아유, 출력이 굉장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1시간만 충전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요? 네, 요즘 이게 저 충전 전지들이 좋아갖고 오래 가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쓰고 있는데, 자, 하여튼 USB-C 타입이니까 충전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어디서든지 다 쭉쭉쭉 꽂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세 분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휴대용에는 이런 케이스도 참 더 드립니다. 와, 네, 예쁘다. 케이스 아주 예쁩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